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1일 임술일 1395년 10월 15일 종묘에 의한 도감을 설치하다. 종묘에 의한 도감이라는 임시기관을 설치하였다. 이 조직은 제사 시설을 옮기거나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이다. 대묘 동역 제조관에게 잔치를 내려주고 내구마 한 필씩을 하사하다. 대묘에서 공사를 감독하던 책임자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모두에게 짐을 나를 수 있는 말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일 개해일 1395년 10월 16일 사슴이 성 안에 들어오다. 사슴 한 마리가 도성 안으로 들어왔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3일 갑자일 1395년 10월 17일 삼척 부사 박만이 침입한 왜구 2인을 죽이니 내혼을 하사하다. 왜구가 삼척부에 침입하였고 부사 박만이 그중 2명을 쳐서 죽였다. 임금은 장군 이자분을 보내어 궁중에서 만든 수린 내혼을 하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8일 기사일 1395년 10월 22일 오도리 상만호 동맹가천모가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오도리의 상만호 동맹가천모가 등 5명이 조정에 와서 자신들의 고장에서 나는 물산을 바쳤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10일 신미일 1395년 10월 24일 동교에 거둥하여 매사냥을 구경하다. 임금이 동교로 나아가 매사냥을 구경하였다. 임금이 도성 쌓을 자리를 돌아보다. 임금이 도성을 쌓을 예정인 터를 직접 돌아보며 살펴보았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13일 갑술일 1395년 10월 27일 도성 조축 도감을 설치하고 그 직제를 정하다. 정도전에게 성 쌓을 자리를 정하게 하다. 처음으로 도성을 쌓기 위한 임시기관인 도성 조축 도감을 설치하고 판사, 부판사, 사, 부사, 판관, 녹사 등 각 직책의 인원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성의 터를 정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16일 정축일 1395년 10월 30일 용산강에 거둥하여 단기로 외출하려다가 간관이 상언하여 중지하다. 임금이 용산강으로 나들이를 하려고 하였으나 간관이 아뢰기를 말 한 필만 타고 가볍게 나가시는 것은 위험하오니 삼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자 임금은 그 말을 받아들여 외출을 중지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19일 경진일 1395년 11월 2일 인부 1000명을 징발하여 태평관을 짓게 하다. 여러 도에서 인부 1000명을 징발하여 태평관이라는 건물을 짓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4일 은유일 1395년 11월 7일 밤에 무안군의 집에 거둥하여 문병하다. 밤에 임금이 무안군 이방번의 집으로 가서 병문안을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5일 병술일 1395년 11월 8일 서산에 거둥하여 성 쌓을 터를 살피다. 서산으로 거둥하여 도성을 쌓을 터를 직접 살폈다. 개성 대정에서 물이 붉게 끓어오르다. 개성에 있는 큰 우물에서 물이 붉게 끓어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6일 정해일 1395년 11월 9일 예문춘추관 학사 권근을 유우사에 보내어 종묘 이안을 고육해 하다. 예문춘추관 학사 권근을 유우사에 보내어 종묘에 이안 사실을 하늘에 고하는 의식을 치르게 하였다. 각사에서 한 명씩 유우사에 보내어 4대 신주를 봉안하고 오게 하다. 각 관청에서 한 명씩 인원을 보내 유우사에서 조상 넷의 신주를 모시고 돌아오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7일 무자일 1395년 11월 10일 종묘제의 왕이 새 궁궐에서 재개하다. 헌관 김사영 등도 서게 하다. 임금이 종묘 제사를 준비하기 위해 새 궁궐에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였다. 제사에 참여하는 헌관인 우정승 김사영과 여러 집사들도 삼사에 모여 서약하며 재개하였고 각 관청에서도 함께 재개하였다. 그러나 간관인 이승상, 오승,
안속, 정수홍, 윤수는 재계 의식에 참여하지 않아 헌부에서 그들을 탄핵하여 파직시켰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8일 기축일 1395년 11월 11일 백관이 공복을 입고 반송정에 나아가 신주를 봉영하다. 백관들이 예복을 차려입고 반송정으로 나아가 신주를 맞이하였다. 신주는 상노라는 수레에 모시고 의장대와 음악대를 앞세워 새로 마련한 종묘로 옮겼다. 임금은 판문화부사 권중화에게 명하여 종묘를 옮긴 것을 알리는 제사인 이한제를 거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9월 29일 경인일 1395년 11월 12일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리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박까지 내렸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2일 임진일 1395년 11월 14일 천둥 치고 비가 내리다. 천둥이 치고 비가 내렸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4일 갑오일 1395년 11월 16일 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대묘에 이르러 사배례를 하고 제소로 들어가다. 임금이 붉은색 비단 예복을 입고 원유관을 쓴 채 상노를 타고 나아갔다. 백관들도 예복을 갖추어 입고 앞에서 인도하여 대묘의 바깥문까지 이르렀다. 먼저 도착해 있던 여러 집사들은 길 왼쪽에 나와 임금을 맞이하였다. 임금은 백관들을 거느리고 대묘 동문 밖에서 4번 절을 올리는 사배례를 행하고 곧 재개하는 장소인 제소로 들어갔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5일 을미일 1395년 11월 17일 제례를 마친 후 중회의 조화를 받고 국정 쇄신의 내용을 담은 교서를 내리다. 임금이 제사에 입는 면복을 입고 직접 나아가 술을 올리는 관양 의식을 행하고 술을 따라 올리는 작헌례를 거행하였다. 세자가 2번째 순서로 술을 올리는 아언을 맡았고 우정승 김사영이 마지막 순서인 종언을 맡았다. 제례를 마치고 큰 임시 거처로 돌아오자 조정의 관료들과 지방 관리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받았다. 임금은 가마인 평두연을 타고 시가로 나아갔다. 그 길에 성균관의 박사가 유생들을 인솔에 나와 3편의 노래를 바쳤는데 첫 번째 노래는 천감이라 하여 하늘의 명을 받았음을 찬양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화산이라 하여 도읍을 정한 것을 기리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신묘라 하여 새 종묘를 세우고 임금이 직접 제사를 올린 일을 칭송하는 것이었다. 운종가에 이르자 전학서 소속의 여학들이 노래와 춤으로 제주를 바쳐 임금을 기쁘게 하였다. 임금은 3번이나 가마를 멈추고 이를 구경하였고 오문 근처에 마련된 장막행궁에 이르러 교서를 내려 선포하였다. 왕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외로운 몸으로 선왕들께서 쌓아놓으신 덕을 잊고 백성들이 나를 추대해준 힘을 받아 넓은 터전을 마련하여 갑자기 동쪽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새 도읍을 한양에 정하였다. 그리고 태세 을해년 9월에 종묘가 완공되었으며 황고조부 모광과 황고조모 효비, 황증조부 이광과 황증조모 정비, 황조부 도왕과 황조모 경비, 황부 환왕과 황모 의비 이 4대의 신주를 봉안하였다. 10월 을미일에 몸소 재개하고 희생과 옥으로 만든 제기 등을 올리니 앞으로의 증제는 엄격하게 하며 예식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는 생각한다. 종묘에 모신 조상들의 신의는 나라의 근본이므로 종묘는 반드시 존엄하고 밝아야 하며 증제와 상제는 나라의 큰 행사이니 반드시 엄숙하고 공정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선왕들로부터 왕이 될 징조가 이어진 끝에 나에게 이르러 한 집안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것이고 이번 종묘 완공을 보고 나는 그 경사를 매우 뜻깊게 여긴다. 이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새로운 정사를 펴고자 하니 홍무 28년 10월 5일 새벽 이전에 저지른 죄 중에 일반적인 사면으로도 용서되지 않는 죄를 제외한 2가지 이하의 죄는 이미 드러난 것이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든 이미 판결이 난 것이든 아직 나지 않은 것이든 모두 용서하여 풀어주도록 하라. 아,
이는 정말 나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복록이며 여러 백성과 더불어 인도와 장수의 지경에 오르게 된 것이니 이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좋은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밝히노라. 첫째,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것은 예의와 풍속을 세우는 데 있다. 고려 말기에는 정치와 교화가 어지럽고 예법과 제도가 무너져 선비들의 태도와 백성들의 풍속이 모두 문란하여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제부터는 사대부가 된 자는 자신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며 백성 또한 제 역할에 충실하여 요행으로 이득을 보려 하지 말고 제멋대로 행동해 자기만 편하게 하려 하지 않게 하여 예와 덕이 살아있는 풍속을 이루도록 하라. 둘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므로 각자의 지역에서 넉넉하게 구휼해 주어야 한다. 최근 도읍을 옮기느라 공역에 많은 수고가 있었지만 종묘는 조상을 편안히 모시고 효도와 공경을 다하려는 것이며 궁궐은 정사를 돌보는 장소이고 성곽은 위급 상황에 대비하려는 것이라 모두 꼭 필요한 일이었다. 내가 어찌 좋아서 백성의 힘을 동원했겠는가? 그 외의 공사는 모두 멈추고 헐어내어 백성을 다시는 고생시키지 말라. 만일 공사 중 죽는 이가 생기면 그 집은 다시 조세를 면제하는 집으로 삼도록 하라. 셋째, 즉위한 이후로 백성의 농사 형편을 살펴 곡식이 잘 되었는지를 조사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했으나 금년엔 장마와 여러 자연재해가 겹쳐지고 군역으로 인해 백성들의 생업이 위태로워졌다. 피해가 큰 지역은 실사하여 세금을 면제하라. 고려 시대에 밀린 조세는 모두 면제하고 민간에서 관물이나 곡물 등을 빌렸다가 그 당사자가 죽은 경우 그 일족에게까지 물리는 일은 모두 금지하라. 넷째, 각주 군의 군사들이 돌아가며 수귀에 참여하는 제도는 원래 근본을 중요시하며 노동을 고르게 하려던 취지였다. 그러나 늙거나 병든 자들이 멀리 올라와 고생하고 식구가 적은 집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으니 나는 이를 매우 불쌍히 여긴다. 앞으로는 각 도에서 시위할 군사를 장정이나 노비 중에서 혹은 장정이 둘 이상 있는 집에서만 뽑고 늙거나 병든 자와 혼자 사는 자는 뽑지 말라. 다섯 번째, 여러 차례 명령을 내려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도록 지시하였지만 감사나 수령들이 단지 문서로만 여기고 실행하지 않아서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할까 염려된다. 수도는 사원부가, 지방은 관찰사가 해마다 명령을 선포하고 반드시 실행되게 하여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하라. 여섯 번째, 농사와 양잠은 왕정의 근본이며 학교는 교화를 이루는 뿌리다. 즉위 이후로 여러 차례 농사를 장려하고 학교를 세우라고 명했지만 수령은 실행에 힘쓰지 않고 감사는 점검을 게을리하여 효과가 없었으니 나는 이를 매우 걱정한다. 이제부터는 수도는 사원부에서 지방은 관찰사가 때때로 그 실적을 평가하여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 내가 백성을 사랑하고 도를 중요시하는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이 교서를 읽은 뒤 임금은 가마를 타고 궁으로 돌아갔다. 여학들이 궁전뜰에 이르자 현비가 발을 들이우고 풍악을 구경하였다. 3일 뒤인 정유일에 종묘 제사에 참여한 집사들에게 각각 한 계급씩 승진시켜 주었고 양부 이상의 고위 관리들에게는 내구마 한 필씩을 하사하였다. 또한 새 궁궐에서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고 임금은 집사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정성스럽고 부지런히 하여 조상들께서도 기뻐하셨을 것이니 내가 매우 기쁘다. 또한 좌정승 조중과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제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종묘의 제도와 의식은 모두 그대들이 정한 것이다. 라고 하였고 정도전에게는 금장 각대를 하나 더하사 하면서 이제 아악을 들어보니 그대의 공이 작지 않다. 라고 칭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7일 정유일 1395년 11월 19일 특명으로 상장군 노석주를 겸 상서 소윤에 임명하다. 상장군 노석주를 겸 상서 소윤으로 임명하였다. 노석주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을 한 사람은 아니고
임금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 등용한 사람이었다.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새 궁궐 정각의 이름을 짓게 하다. 임금은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새로 지은 궁궐에 여러 정각의 이름을 붙이게 하였다. 정도전은 각 정각의 이름을 지어 바치고 이름의 의미도 함께 설명하여 올렸다. 새 궁궐의 이름은 경복궁이라 하였고 왕이 거처하는 큰 침실은 강령전, 동쪽의 작은 침실은 연생전, 서쪽의 작은 침실은 경성전, 침실 남쪽의 정무 공간은 사정전, 그 아래 정각은 근정전, 동쪽 누각은 육문루, 서쪽 누각은 육무루, 근정전의 정문은 근정문, 그리고 궁의 남문은 정문이라 하였다. 정도전은 경복궁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다. 신이 살펴보건대 궁궐이란 임금이 정사를 보는 곳이자 온 백성이 우러러보는 상징입니다. 이 궁궐은 신하와 백성이 함께 만들어낸 것이니 그 제도는 장엄해야 하고 이름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감동하게 해야 합니다. 한나라와 당나라 때도 궁궐 이름을 그대로 쓰거나 바꾸기도 하였지만 그 본뜻은 언제나 존엄함과 감동을 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즉위한 지 3년 만에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시고 먼저 종묘를 세우고 다음으로 궁궐을 건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울미일에 친히 예법과 면류관을 갖추시고 조상 왕과 왕비에게 새 종묘에서 제사를 올리셨고 신하들에게는 새 궁에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는 신령의 은혜를 넓히고 후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술이 3번 돌고 난 뒤 전하께서는 신정도전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도읍을 정하고 종묘에 제사를 올렸으며 새 궁궐이 완공되었으니 가상하게 여겨 군신들과 여기에서 잔치를 벌이노라. 그대는 이 궁궐의 이름을 정하여 나라와 더불어 길이 아름다움을 나누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이 명을 받자 삼가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며 시경에 나오는 구절을 외웠습니다. 술에 취하고 덕에 배부르니 군자가 길이 그대의 큰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 따라 새 궁궐의 이름을 경복궁이라 하기를 청합니다. 전하와 자손들이 만년 동안 태평을 누리고 백성들도 보고 느끼며 감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춘추에서는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건축을 삼가라 하였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괴롭히며 사치하라는 뜻이 아니니 넓은 방에 한가히 머무를 때는 가난한 선비를 도우려는 뜻을 품고 시원한 바람이 전각에 불어올 때에는 만백성이 땀 흘리며 봉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은 이 말씀을 아울러 아뢰는 바입니다. 강령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경에 나오는 5가지 복 중 3번째가 강령입니다.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아 환극을 세우면 5가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강령은 그 중심의 복으로 다른 복까지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덕을 닦는 일은 남들이 보는 데서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더욱 애써야 합니다. 한가롭고 편안한 상황에 있으면 쉽게 게을러지게 되니 경계해야 합니다. 옛날 위나라 무공은 스스로를 경계하며 이렇게 읊었습니다. 군자와 벗할 때에는 얼굴을 온화하게 하고 잘못을 경계한다. 방 안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무공은 90이 넘도록 장수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닦는 마음이 바로 환극과 오복을 지키는 근본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은 전하께서 무공의 시를 본받아 안일함을 경계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셔서 환극의 복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 침실의 이름을 강령전이라 하였습니다. 연생전과 경성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하늘과 땅은 봄에는 만물을 낳고 가을에는 결실을 맺게 합니다. 성인은 인으로 백성을 살리고 의로 그들을 완성시키니 천지를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동쪽 침실은 연생전이라 하여 생명을 연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서쪽 침실은 경성전이라 하여 결실을 이룬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는 전하께서 천지의 생성 원리를 본받아 정치를 베푸시길 바라는 뜻입니다. 사정전에 대하여 말하면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을 수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임금은 높은 자리에 있지만 온 백성은 현명한 자도 있고 어리석은 자도 있으며 선한 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일이란 것도 옳고 그름
이익과 해로움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깊이 생각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바르게 처리하고 인재를 올바로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임금이라 해도 위태로운 것을 피하고 영화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지만 결국 화를 입는 건 바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경에서는 그대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다만 집이 멀 뿐 이라 하였고 공자는 생각이 없어서 그렇다 고 해석했습니다. 또 서경에서는 생각하면 지혜롭고 지혜로우면 성인이 된다 고 하였습니다. 이 전각에서는 매일 아침 정사를 보고 수많은 일을 품이하므로 전하께서 더욱 깊이 생각하셔야 하기에 사정전이라 이름 붙이길 청합니다. 근정전과 근정문에 대하여 말하오면 천하의 모든 일은 부지런하면 잘 다스려지고 게으르면 패하게 되는 것이 필연적인 이치입니다. 작은 일도 그러한데 하물며 나라의 정사와 같은 큰 일이야 어떻겠습니까? 서경에서는 경계하면 걱정이 없고 법도를 잃지 않는다 라 하였고 또 게으름을 피우는 자가 나라를 가질 수 없게 하라. 조심하고 두려워하면 하루 이틀 사이에도 수많은 기틀이 생긴다. 모든 관원이 맡은 일을 저버리지 않게 하라. 하늘이 할 일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임금과 우임금이 부지런했던 까닭이며 또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백성을 즐겁게 했다 는 말은 문왕이 부지런했던 예입니다. 임금이 부지런해야 하는 까닭이 이와 같으니 편안히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교만하고 나태한 마음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또한 아첨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천하의 정사 때문에 자신의 정력을 소모하고 수명을 해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이미 높은 자리에 있는데 어찌 혼자 힘들게 애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며 여와 기생을 부르고 사냥을 나가고 놀이에 빠지고 토목 공사를 벌이고 음란하고 무도한 말까지 아무렇지 않게 하게 되며 임금은 그것을 자신을 아끼는 말이라 착각하여 점점 더 나태해지고 거칠어지는 줄을 모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나라와 당나라 임금들이 옛날 3대 하은주 시대의 성군들만 못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이 하루라도 부지런하지 않고서야 어찌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이 부지런하기만 하고 그 부지런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그 부지런함이 지나치게 세세한 일에만 치우쳐 볼 것 없이 소모되기 쉽습니다. 옛 유학자들은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정사를 듣고 낮에는 어진 일을 찾아보고 저녁에는 법령을 다듬고 밤에는 몸을 편히 한다. 이것이 임금의 바람직한 부지런함입니다. 또 어진 일을 구하는 데는 부지런하고 어진 일을 쓰는 데는 편히 한다 하였으니 시는 이에 따라 이 전각을 근정전이라 이름 짓기를 청합니다. 육문루 육무루에 대해서 말하면 문으로 다스림을 이루고 무로 어지러움을 안정시키는 것은 마치 사람에게 두 팔이 있는 것과 같아 어느 한쪽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악과 문물이 아름답게 마련되고 군대와 무기 또한 잘 갖추어진 상태이며 선비들 중에서는 문장과 덕이 뛰어난 자들이 있고 무인들 중에는 용감하고 담대한 자들이 온 나라 안팎에 퍼져 있게 된다면 이는 모두 문을 드높이고 물을 드높인 결과입니다. 전하께서 문과 물을 아울러 쓰셔서 오랫동안 태평한 다스림을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 동서루를 각각 육문루, 육무루라 이름 붙이기를 청합니다. 정문에 대하여 말하면 천자나 제후나 권위는 비록 다를지라도 남쪽을 향해 정치를 하는 전통은 모두 정을 근본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치로 보자면 모두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천자의 문을 단문이라 불렀는데 단이란 곳 발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문을 정문이라 이름 붙인 까닭은 조정에서 나오는 명령과 정치가 모두 이 문을 통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 명령을 신중하고 정직하게 내보내면 참소나 아첨 같은 말이 떠돌 틈이 없고 거짓으로 꾸민 말이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백성이 올리는 상소나 명령을 받는 것도 이 문을 통해 드나들게 하면 사사로운 일이 생길 수 없고 공로와 잘잘못도 명확히 기록될 것입니다. 문을 닫아두면 요사스러운 말과 사악한 무리를 막을 수 있고 문을 열면 사방에서 어진 인재가 들어오게 되니 이것이 정의 큰 뜻입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1일 신축일 1395년 11월 23일 왕의 탄일이라 군신들이 헌수하니 잔치를 베풀다. 임금의 생일이라 조정의 신하들이 술을 올리며 축하하였고 이에 군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남양백 홍영통이 임금의 탄일에 만취하여 집에 돌아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죽다. 남양백 홍영통이 탄일 잔치에 참석한 후 술에 만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홍영통은 남양 사람으로 문화시중을 지낸 홍승연의 아들이며 도첨이 중찬 홍자번의 증손이었다. 가문의 공으로 벼슬길에 올랐고 공민왕 때에는 판소부시사를 지냈으며 나중에 안동부사를 지냈다. 신돈이 권세를 잡았을 때에는 감찰대부와 밀직부사를 지냈으며 이춘부 김난과 함께 신돈의 측근이었다. 신돈이 원한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려 하자 영통은 인과응보의 이치를 들어 그를 설득해 많은 이들을 구하였다. 신돈이 몰락했을 때 다른 측근들은 모두 처형되었지만 영통은 죽음을 면하고 외지로 유배되었다. 우왕이 즉위하자 왕과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다시 기용되어 여러 관직을 거쳐 좌시중까지 올랐다. 성품은 순박하고 조심스러워 늘 정해진 틀에 따라 행동하였고 별다른 개혁안이나 제안을 하지 않았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는 원로로 예우받아 남양백에 봉해졌고 자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던 중 임금의 생일에 술에 잔뜩 취해 돌아가다가 말이 놀라 떨어져 죽었다. 임금은 그 소식을 듣고 애도하며 사람을 보내 제사를 지내게 하고 관청에 명하여 예장으로 장사 지내게 하였다. 시온은 안민이라 하였고 자식은 없었다. 회암사의 쌀과 콩을 내리다. 회암사의 쌀과 콩 합쳐 300곡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2일 이민일 1395년 11월 24일 안개가 끼고 달이 묘성을 가리다. 안개가 짙게 끼고 달이 묘성을 가렸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3일 개묘일 1395년 11월 25일 나무에 성해가 끼다. 나무 위에 서리가 앉았다. 정한군이 사냥 갔다가 표범에 물릴 뻔하다. 의안백 이화가 정한군을 초청하여 서교로 사냥을 나갔다. 그때 정한군이 성이 난 표범과 마주쳐 위급한 상황에 처했는데 낭장 송거신이 말을 몰아 달려오자 표범은 정한군을 놓고 거신을 따라왔다. 표범은 거신에게 달려들어 말 위에 뛰어올라 안장을 물었다. 거신은 말 위에 몸을 눕혀 간신히 피했고 뒤따르던 낭장 김덕생이 활을 쏘아 표범을 단숨에 죽였다. 정한군은 송거신과 김덕생에게 각각 말 한 필씩 하사하였고 태조도 송거신에게 말 한 필을 내렸으며 이화와 민재에게도 각각 말 한 필씩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4일 갑진일 1395년 11월 26일 홍영통이 말에서 떨어져 죽은 것 때문에 대신들에게 요열을 내려주다. 임금은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영, 판문화부사 권중화,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대나무로 만든 요열을 하나씩 하사하였다. 또한 원로 신하들에게도 내렸는데 이는 홍영통이 말에서 떨어져 죽은 이를 교훈 삼아 경계하려는 뜻이었다. 연사흘 안개가 끼다. 안개가 짙게 끼었다. 15일, 16일에도 계속 안개가 자욱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17일 정미일 1395년 11월 29일 천둥치고 샘물이 끓어오른 것 때문에 내전에서 금경 법석을 행하다. 임금은 겨울철에 천둥이 치고 샘물이 끓어오르는 이상 현상이 생기자 내전에서 금강경을 중심으로 한불교 법회를 열게 하였다. 그리고 여러 절에도 각각 사람을 보내어 같은 내용의 법석을 열게 하였다. 아버지를 죽인 도둑을 두 아들이 잡다. 광주 백성 이지천이 도둑에게 살해당했는데 그의 아들 이두계와 이내은삼이 그 도둑을 끝내 잡아 복수하였다.
도둑 이부개 등 13명이 밤중에 이지천의 집에 침입하여 그를 죽이고 재산을 약탈한 뒤 달아났다. 두 아들은 뒤를 추적해 천령의 노상까지 도달했고 몰래 사람을 보내 관아에 알렸다. 고을에서는 여러 나루터의 아전들을 보내어 잠복하게 하였고 도둑들이 배에 오르자 모두 체포되어 차명에 처해졌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25일 을묘일 1395년 12월 7일 문묘를 경영하게 하다. 임금은 공자를 모시는 문묘를 건립하도록 명하였다. 철을 통관한 주인을 반역을 도모한다고 무고한 종이 차명당하다. 이중실이 그의 종 송산의 아내와 간통하자 송산이 중실이 반역을 꾀한다고 거짓으로 고변하였다. 조사한 결과 송산이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나 그 죄로 송산은 차명에 처해졌다. 요동 도사가 전과 같이 호송하게 해달라고 명예부에 보낸 자문. 조정은 명나라 예부에 다음과 같은 자문을 보냈다. 배신 기물상이 명나라 수도에서 화자 최가무를 데려가라는 황제의 명을 받고 그를 데리고 귀국하던 중 요동 도사가 황제의 명이 없다며 호송을 거부하여 기물상 일행이 걸어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은 명을 섬기는 신하의 나라로 과거에는 사람을 명나라에 보낼 때 요동 도사가 반드시 호송하게 하여 실수나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압록강 서쪽에서 요동 첨수참까지 이어지는 지역에 인가가 끊기고 숲이 우거져 있어 호송이 없으면 도적에게 약탈당하거나 호랑이와 늑대에게 당할 위험이 크다 하니 요동 도사에게 전과 같이 호송하라는 명을 내려주십시오. 왕자와 제군이 매 기르는 것을 금하다. 임금은 왕자들과 제군들에게 명하여 매를 기르기 위해 민간의 닭이나 개를 함부로 죽이는 일이 매우 부당하므로 지금부터는 매를 기르는 일을 금지하라고 하였다. 진상하는 매와 사사로이 바치는 매를 금하다. 또한 조정에 공식적으로 올리는 매 외에 사사롭게 바치는 매도 금하도록 하였다. 판사여 권사 장백의 아들이 중국 등주에서 아버지의 유고를 거두어오다. 통역 업무를 총괄하던 판사여 권사 장백의 아들 장홍수가 중국 등주에서 사망한 아버지의 유고를 거두어 조선으로 돌아왔다. 장백은 사신으로 중국에 갔다가 병으로 사망하여 현지에 임시로 묻혔고 아들 홍수는 조정에 장계를 올리고 예부에 자문을 보내 명나라 수도에 가서 사정을 호소하고 등주에 가서 유고를 찾아와 장사 지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0월 30일 경신일 1395년 12월 12일 밤에 정도전 등 훈신을 불러 주연을 베풀다. 밤에 임금이 판삼사사 정도전 등 여러 공신들을 불러 술자리를 열고 음악을 울리게 하였다. 술자리가 무르익을 무렵 임금이 정도전에게 말하였다. 내가 왕위에 오른 것은 모두 그대들과 같은 신하들의 힘이니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조심하여 자손만대까지 잘 이어지기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도전이 대답하였다. 제 나라 환공이 포숙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가 다스려지는가? 포숙은 대답하기를 공께서는 것 땅에 계시던 때를 잊지 마시고 중부께서는 감옥에 갇혔던 때를 잊지 마십시오. 하였습니다. 신도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말에서 떨어졌던 그때를 잊지 마시고 신도 역시 쇠사슬에 묶였던 그때를 잊지 않는다면 자손 만대까지 잘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이 이 말을 옳게 여겨 사람을 시켜 문덕곡을 부르게 하였다. 그리고 정도전을 바라보며 눈짓하며 말하였다. 이 노래는 그대가 지은 것이니 그대가 일어나 춤을 추시오. 정도전은 곧바로 일어나 춤을 추었고 임금은 윗옷을 벗고 춤추라 하며 거북 등껍질 무늬가 있는 비단 가죽옷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밤새도록 매우 즐겁게 잔치를 이어갔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일 신유일 1395년 12월 13일 백관을 거느리고 제고를 향해 동짓날 할애를 행하다. 동짓날을 맞아 임금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제고를 향해 예를 올리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일 임술일 1395년 12월 14일 서북면 임원관 임방관에 승을 두다.
처음으로 서북쪽 지역에 있는 임원관과 임반관이라는 역참에 각각 승을 두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3일 개해일 1395년 12월 15일 연이틀 나무에 성해가 끼다. 나무에 서리가 끼었고 그 다음 날인 11월 4일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5일 을축일 1395년 12월 17일 백관을 거느리고 천추절을 할애하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천추절을 기념하여 할애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6일 병인일 1395년 12월 18일 연왕과 사사로이 교제한다고 명나라가 통사 송희정과 안마 권을송을 유배시키다. 절일사 김입견이 명나라 수도에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통사 송희정과 안마 권을송이 먼 지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처음에 계품사 김을상이 명나라 연왕의 저택을 방문한 후 돌아와서 임금에게 말하기를 연왕이 저에게 너희 나라 임금은 왜 나에게 말을 보내지 않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그 말을 믿고 김입견이 명나라에 갈 때 연왕에게 말을 한 필 붙여 보냈다. 그런데 연왕이 이 사실을 황제에게 고하자 황제가 분노하며 말하였다. 조선왕이 어찌 사사로이 연왕과 교제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송희정과 권을송은 처음에 금치위로 유배되었다가 다시 등충부로 유배되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7일 정묘일 1395년 12월 19일 비가 내리다가 이튿날 그치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날에 그쳤다. 고관들이 백성들의 최초 금하는 것을 규찰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고관들이 수도 근처의 풀과 나무가 많은 땅을 차지하고 백성들의 나무와 땔감을 베는 일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헌사로 하여금 이를 엄격히 조사하여 다스리도록 하라. 도평의사사에서 한상군 이색에게 쌀과 콩을 보냈으나 받지 않다. 도평의사사에서 한상군 이색에게 쌀과 콩 100석을 보냈으나 이색은 이를 받지 않았다. 사사로이 매를 주는 것을 엄금하다. 각 도에 거듭 명하여 매를 사사로이 주고받는 일을 철저히 금지하도록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9일 기사일 1395년 12월 21일 사원부 감찰 한 사람을 별순절제사와 같이 순작을 점거하게 하다. 처음으로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앞으로는 사원부의 감찰 한 명을 별도로 파견하여 별순절제사와 함께 지방을 순찰하고 점검하는 임무인 순작을 수행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0일 경호일 1395년 12월 22일 사원부에서 감사와 수령을 인사 국과하는 조목에 대해 아르다. 사원부에서 상소하여 아르기를 감사와 수령의 직무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삼아야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백성을 사랑하는 일, 형벌을 신중히 하고 군사를 잘 다스리는 일, 소금과 철을 준비하고 성과 보루를 수축하는 일, 군량을 비축하고 세금을 가볍게 부과하는 일, 사냥을 금지하고 지방 유력자를 징계하는 일, 조세를 걷고 누에와 삼을 심게 하는 일, 왕골과 당나무 같은 공업 작물도 기르게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항목을 기준으로 감사와 수령의 정치를 평가하도록 하소서. 종묘 삭제에 전물이 박했다 하여 상정관 제조 등을 행문하고 파직시키다. 임금이 종묘에서 삭제에 올린 재물과 예물이 너무 부실했다는 보고를 받고 사원부에 명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다. 조사 결과 상정관 제조였던 삼사 우복야 민재, 장무 예조 정랑 윤사영, 재양사 의랑 강천주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파직되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1일 신미일 1395년 12월 23일 각도의 유품 이상 70세 이하의 한량관을 기록하여 아르게 하다. 도평의사사는 왕의 명을 받아 각도에 공문을 보내 다음과 같은 지시를 내렸다. 육품 이상 관직을 지냈고 현재 70세 이하인 한량관은 향교의 훈도와 기선 군관을 제외하고는 전부 직접 방문하여 신상 기록을 갖추어 보고하라. 명나라의 국왕의 고명과 조선국의 인장을 내려달라고 청하는 글.
예문춘추관 태학사 정총을 명나라에 보내면서 기록 관원들과 여러 관료들이 올린 신문을 가지고 가게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국 도평의사사 좌시중 조준 등은 생각하건대 고려 왕씨가 덕을 잃었기에 신들과 온 백성이 함께 이 씨를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홍무 25년 7월 15일에 조반을 보내어 명나라 황제에게 알렸고 이어서 조림을 보내 표문을 올렸으며 황제로부터 건지 국사로 윤호하는 성지를 받았습니다. 예부에서 보낸 자문에 국호를 무엇으로 할지 알려달라 하였기에 지밀직사사 한상지를 보내어 조선이라 회답하였고 황제께서도 조선이라는 명칭이 동의의 이름으로 적합하고 오래된 내력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 후 홍무 26년 3월 9일에는 고려 국왕의 금인을 반납하였고 같은 해 12월 8일에는 좌군도독부에서 온 자문과 함께 이미 조선이라 이름을 고쳤으니 왜 여전히 건지 국사라 하는가? 라는 내용의 황제 명을 받았습니다. 이 명을 받은 이후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황송히 여겼으며 국왕이라는 칭호를 쓰고 있으나 정식으로 황제의 고명과 인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온 나라 백성이 밤낮으로 이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가 사정을 아뢰오니 부디 국왕의 고명과 조선국의 인장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수군 절제사 김영렬과 형조 전서 김승주에게 외국 공격할 계책을 논의케 하다.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수군 절제사 김영렬과 형조 전서 김승주를 불러 왜구를 물리칠 방책에 대해 논의하게 하였다. 각도에 도관찰사를 내려보내다. 도관찰사를 각도에 나누어 파견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4일 갑수일 1395년 12월 26일 비가 내리다. 비가 내렸다. 국사 조구가 병으로 죽으니 조회를 정지하다. 국사 조구가 병으로 사망하여 조정에서는 조회일을 중단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5일 의뢰일 1395년 12월 27일 나무에 성에가 끼다. 나무에 서리가 끼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16일 병자일 1395년 12월 28일 공상시에서 사직 원구단 문묘 재양 때의 악장을 고칠 것을 아뢰다. 공상시에서 아뢰기를 지금은 새 나라의 초창기이므로 옛 제도를 고쳐야 할 때입니다. 이미 종묘 제사에 쓰는 음악과 가사를 개정하였지만 사직과 원구단, 문묘 제양에 사용하는 악장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입니다. 이들 또한 개작함이 마땅합니다.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1일 신사일 1396년 1월 2일 각도의 수령을 비롯한 여러 관원들의 잘잘못을 상세히 보고케 하다. 도평의사사가 왕의 명을 받들어 각도의 공문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각도의 수령을 비롯해 수군 육군의 장교, 만호천호, 유학자와 의원을 가르치는 교수, 염철장의 관원, 역참의 관리인 역승 등 모든 관원의 잘잘못을 빠짐없이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4일 갑신일 1396년 1월 5일 한상군 이색이 오대산에서 돌아오자 임금이 융숭이 대접하다. 한상군 이색이 오대산에서 돌아왔다. 처음에 이색은 외직으로 물러났으나 이후 특별히 허락을 받아 관동 지방을 유람하고자 청하여 오대산에 들어가 머물고 있었다.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부르자 이색이 궁에 들어왔고 임금은 친구처럼 예를 갖춰 맞이하며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함께 술을 마시며 즐겼다. 돌아갈 때에는 궁의 중문까지 나가 직접 배웅하였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5일 의료일 1396년 1월 6일 안개가 27일까지 계속되다.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27일까지 계속되었다. 종묘, 사직 등의 향관과 집사의 차정을 판중추 첨서 학사가 논의해 소명케 하다. 임금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였다. 종묘, 사직, 절과 도교 사당, 신을 모신 제단 등에서 제사를 지낼 때 향관과 집사는 원래 중추원에서 임명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은 당후관에 위임하고 있으니 매우 예에 어긋난다. 이제부터는 판중추, 첨서, 학사가 함께 논의하여 임명문서에 서명하게 하라.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27일 정해인 1396년 1월 8일 한산군 이색에게 과전과 쌀 등을 내려주다. 한산군 이색에게 과전 120결, 쌀과 콩 100곡, 소금 5곡을 하사하였다.